지금까지 소송 요건 중에 가장 방대한 게 대상 자격이었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제 376페이지 제소기간하고 행정심판 전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거는 단순한 게 이제 크게 어려운 소송 요건은 끝났고 단순한 게인데, 특히 이 제소기간에 관한 거는 객관식이든 논술형이든 사례 문제로 출제될 때 그 쟁점으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다행인데, 자, 행정심판을 재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옛날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했던 때가 있었는데,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특별 규정 없으면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게 원칙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처분이 있으면 안 경우와 몰랐던 경우로 나눠지는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 기준에 안날로부터 90일 숫자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심판하고 똑같죠. 안날 기준으로 하면 90일 심판 소송이 똑같다. 불변기간이다라는 거고, 불변기간은 뭐냐면 변경할 수가 없는 기간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불변기간에 대해서도 뭐 부과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해놓은 거고, 이건 출제된 바가 없어요. 다만 이제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은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기산에서 국외에서 소송 추하은행이 이건 14일은 30일인데 요 14일, 그게 이제 국내 14일인데 국외는 30일인데, 국내 그 14일이 이제 판례에 반영되거든요. 그 숫자를 외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근데 행정소송법이긴 하지만 그 추한 제도가 있다, 그 정도를만 알아두면 돼요. 추한은 추후에 뒷조치를 추죠. 나중에 보완하는 걸 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특정인에게 관한 경우는 이제 처분이 송달된 경우죠. 처분이 있으면 안날이란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고, 알 수 있는 상태, 이것도 행정행위 효력 발생 요건을 봤는데 도달이 알 수 있는 상태죠. 도달한 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날이에요. 다만 이제 반증이 없는 한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한 때 그 처분이 있으면 알았다고 추정한다는 거. 그 추정이라는 말이 없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다 이러면 틀리고, 알았다고 추정된다 이러면 맞고, 안날이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고,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이 아니다. 말 그대로예요. 현실적으로 안날이고. 그 다음에 특수한 사안이죠.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 제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해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위헌결정이 있은 날 또는 위헌결정이 있으면 안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다. 그럼 위헌결정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위헌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당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사인 갑주식회사, 이게 현대모비스였는데, 여기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의무이행 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보조금 회수 처분을 하자 갑회사가 처분에 전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취소 청구액 일부를 감축하고, 그 다시 또 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구 감축 부분을 포함하여 처분 전부에 대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거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행정심판 문제하고 제소기간이 맞물린 그 판례거든요. 행정심판의 심판대상은 처분 상대방의 불복 범위와 관계없이 처분 자체의 위법 부당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게 처분은 하나거든요. 처분은 하나였는데 이제 일부 취소, 전부 취소했다가 일부 취소했다, 전부 취소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인데, 처분 상대방이 하나의 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다가 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거로 청구를 감축한 경우에도 그 제기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행정심판에서 청구를 감축한 부분과
불복한 부분을 구분함이 없이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게 행정법 관계 안정이라는 제소기관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점, 하나의 보조금 해수 처분 중 일부의 액수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청구 취지를 보조금 해수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을 확장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의 기체의 변경이 없이 이루어지는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는 점, 이런 걸 고려할 때 그렇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부연 설명했죠. 최신도 아니고 2014년이니까.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방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안날이죠.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대방에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단순히 도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제소기관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조금 더 부연 설명한 정도고, 이제 구체적 사안이 나오죠. 지방보훈청장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갑에게 재심 서면 판정 신체 검사를 실시한 다음 종전과 동일하게 전공상 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판정하는 고엽제 후유증 전환 재심 신체검사 무변동 처분 통보서를 송달하자 갑이 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인데, 갑이 통보서를 송달을 받기 전에 요게 이제 그 정식으로 처분 문서를 받기 전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비롯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위선은 제소기한을 넘긴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시점이 이제 논란이 된 거죠. 정보 공개 청구해서 그 서류 교부 받은 날부터 기산하면은 90일이 넘었고, 근데 그 정식 처분인 무변동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는 90일이 지나지 않았던 건데, 결국은 제소기한 기산점이 그 무변동 처분 통지시를 기산점을 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역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건데, 이거는 사례 문제로 실제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 실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3자의 경우도 이게 원칙은 똑같아요. 어찌됐든 알았다면 90일. 이런 내용들은 심판에서도 관련되는 판례 봤죠. 똑같은 판례. 알았다면 90일, 몰랐다면 1년. 이거 똑같아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우리가 이제 행정조차법에도 그렇고 제3자의 행정의 종류에서도 봤죠. 제3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이 처분이 있다는 걸 알기가 어렵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날부터 90일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있은 날부터 1년이 적용되는데 그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넓게 인정한다. 이거 행정심판하고 똑같아요. 바로 판례로 가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원고로서는 그 처분이 있었는지를 쉽사리 알 수 없었으므로 제소 이후 처분청이 본인과 처분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수령한 때 비로소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니 상당하다라는 거. 이건 특수한 사안이죠. 답변서 수령한 때. 처분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경우인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것도 행정행위 효력 발생 요건에 배웠는데, 원래 고시 공고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게 원칙이에요. 근데 특정인의 경우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시송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특정인이냐 불특정 다수인이냐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처분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고시 또는 공고를 보았다면 이게 그 안날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고시 공고를 보지 못한 경우인데, 여러분도 14일에 한 번씩 관공서, 구청이나 뭐 경찰서, 세무서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게시판 확인하는 정신 나간 사람 봤어요? 대부분이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고시 공고를 신문에 한다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 저도 한겨레 신문하고 한겨레 21 정기 구독자인데, 아니 광고란을 누가 할 일 없다고 광고란까지 봐요. 그 신문 본문도 관심 없는 기사는 안 보거든요. 지금 정권이 바뀌거나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겨레 신문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신문 보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근데 요새는 신문 보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 보기 싫은 정치기사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보니까 아침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정권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 가용 시간이 좀 늘어났어요. 뉴스도 안 보니까 뭐 저녁 때 가도 뉴스를 안 보니까 교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프로야구 보던가 아니면 이제 바둑 TV 보던가 국방 TV 뭐 이런 교육 방송 뭐 또 방송대 그 TV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굉장히 교양이 늘어나고 스트레스는 덜 받게 되고 그러던데, 정기 구독하는 저도 광고란을 안 보는데 그 광고란 있잖아요. 신문 하단에 거기에 고시공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쥐똥만하게. 그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옛날에 이제 그 생일 선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받게 되는데, 스승의 날 이때도 그랬고 그러는데 가장 잊지 못할 선물이 뭐였냐면, 한겨레 신문 생활 광고란에 제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가 실린 거예요. 제자가. 근데 정작 제가 그 광고를 보겠어요? 밑에는 아예 어디 떠보지도 않는데, 근데 누가 그걸 보고 다음 카페 그 삼봉 정도전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에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집에 퇴근하자마자 다시 봤더니 그 광고가 실린 그걸 확인하게 됐죠. 그럴 정도예요. 저에 관한 광고가 실렸는데도 그걸 모르고 안 읽으니까 모르는데 누가 이걸 보겠어요. 그죠? 대부분이 모르는 경우 대부분이죠. 그래서 특정인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안날, 다수인의 경우는 고시공고 1억 발생일 획일적으로 처리해요. 다수인의 경우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부 등이 공고한 경우, 상대방의 처분이 있으면 안날은 특정인에 관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안날이에요.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이죠.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행정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처분의 이력이 평등원칙 때문에 처분의 이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처분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획일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불구지 5구지는 229 관련해서 이미 받고, 알지 못할 때는 1년에 심판은 180일인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예외도 알아둬야죠. 처분 등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의해 예부에 표시되어 효력 발생한 날이죠. 그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의 계산점이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효력 발생이래요. 현실적으로 안 날이 아니라. 한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준수할 수 없었을 때 2주일 이내에 추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관한 게 나오죠. 정당한 사유란 그 행정심판법의 천재지변, 전쟁, 사망 그 밖에 불가항력보다 넓은 개념이다. 저 정도 알아두면 됐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게 이어지는데, 위헌결정을 선고받은 법률 조항의 합헌성을 신뢰했다는 거,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별다른 논거가 없어요. 원고 주식회사인 플러스 상호저축은행이 대표이사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피고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이 원고은행의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원고은행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의 제소기간의 그 기산점인데, 그 대표이사는 직무집행이 정지되니까 얘가 대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관리인이 선임돼야만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게 앞에 배경이 나오고, 그 뒤에 핵심을 보면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각종 송달이나 행정처분 등을 통지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관리인부터 볼드로 처리할 걸 그랬구나. 원고은행으로서는 관리인에게 원고은행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 처분이 통지된 때 이 사건 처분이 있으면 알았다고 볼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네. 그 다음에 5번 판례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에 행정소송의 제기 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 이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심판의 경우는
고지하지 않았다. 불고지, 오고지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잖아요. 그 특례 규정인데 좀 전에 그냥 지나왔지만 그건 행정 심판에만 적용되는 거지 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배경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한 얘기고 양자의 관계가 어떠냐? 둘 중에 하나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앞날 기준으로 90일 지났는데 그 이튿날 기준은 1년이 안 지났다. 이래도 알았다면 각하되는 거지 1년 이내니까 제기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만 지나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행정심판의 재개를 거치는 경우 이게 예외라고 그랬죠. 다른 법률의 당해 처분에 대한 심판의 재개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필요적 전치주의 특별 규정이 있을 때 필요적으로 거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심판은 그 시간하고 돈이 별로 안 들거든요. 싸게 되니까 변호사 안 써도 행정사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되게 싸가지고 몇십만 원에 가능하니까 그 다음 행정청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가 동기를 묻지는 않아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쳤든 자발적으로 거쳤든 잘못 알려서 거쳤든 간에 어쨌든 거쳤다면 제소기간 기산점이 달라져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 기간은 똑같아요. 기간은 똑같은데 기산점이 앞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는 거고 불변기간이라는 의미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1년도 이게 다 똑같아요. 기산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일반 심판만이 아니라 특별행정심판까지 다 포함한다. 뭐 결론 알아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법률 봤던 거와 똑같은 판례죠. 잘못 알렸던 동기를 묻지 않는다 그랬죠. 어쨌든 심판 청구를 거친 경우는 기산점이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다. 이거는 뭐 법률 그대로 판례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이의신청도 특별행정심판이니까 그에 대한 결정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90일이 앞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끝난 거죠. 행정심판 청구한 부적법 판단의 이유로 각하제기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잔머리 굴려서 어쨌든 심판을 거쳤으니까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최종 제기하면 준사항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앞날부터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착오가 있었지만 관계없다는 거 법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정력이 발생한 후에 행정청이 이걸 착각해가지고 착오로 제소기간이 지난지를 모르고 제기기간이 지난지 모르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서 거친 경우도 역시 안 거친 거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의미 이건 제약이 나는 거예요. 일반 행정심판, 특별 행정심판 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 판단 기준시인데 원칙 제소시죠. 이 소송요건 이거 다 똑같아요. 제소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소송요건 공통입니다. 이것도 소변경의 경우인데 소종류의 변경 이건 처음에서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건 소변경에서 또 상세히 볼 거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청구 취지 교환적 변경 이 교환적 변경만 원칙적으로 되는데 이거는 두 번째 소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특수한 사안이죠. 선행 처분과 후속 처분의 관계 이럴 때는 최초에서가 제기된 때고 추가적 병합일 때는 추가적 병합 신청이 있을 때고 청구 취지의 추가 이거는 결론 알아두면 돼요. 이것도 제목 두 번째 줄 보면 청구 취지 추가 변경 신청이 있을 때 이거 다 일일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행정소송법 특별 규정이 있어도 어차피 외워야 될 거고 없어도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청구 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청구 취지가 추가된 때 새로운 소를 제기한 거로 보므로 추가된 청구 취지에 대한 재소기한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 취지의 추가 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특수한 사안이 있죠. 맨 밑에 줄을 보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특수한 경우에는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 그리고 2, 3번은 기준 판례의 제약인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무효일 때는 제소기한 제한이 없어요. 다만 형식에 따라 무효 선언을 구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거지만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하는 경우는 취소소송 요건을 갖춰서 제소기간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전심 절차가 이제
마지막 소송 요건의 마지막인데 임의주의예요. 전치는 앞에 둔다라는 거죠. 소송 앞에 행정심판을 둔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소송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는 거를 전치라 해요. 근데 이건 필요적,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느냐, 임의적으로 거쳐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는 임의주의로 바꿨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해 처벌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전치고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예요. 이 행정심판의 의미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한정하지 않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다 포함한다라는 거고, 필요적 전치주 예외인데 다만 다른 법률, 이게 특별법이죠. 다른 법률의 특별법에 당해 처벌에 대한 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당연하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사례를 외워야죠.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거는 이미 373 관련해서 봤죠. 조세부가 처분은 이거는 강제징수 관련해서 3편에서 봤죠. 도로교통법상 처분, 이것도 출제는 안 됐는데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심판 청구의 적법성, 실질에 의해 판단. 근데 참고로 그냥 교양 상식 삼아 얘기해 볼까요? 이게 행정심판을 거치게 했던 거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법원의 소송 사건을 줄이려는, 그 법원의 부담을 감경하려는 그런 취지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심판을 안 거치고 다 법원의 소송으로 제기되면 사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심판에서 구제가 되면 소송 제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수가 줄죠. 그래도 이거 보면은 원칙과 예외는 선명하죠. 원칙은 행정심판 안 거치고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예외가 그 일부일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딱 그 행정소송 사건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특별행정심판으로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세부가에 관한 게 엄청나게 소송 사건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도로교통, 이거는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교통 위반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 거의 뭐 대한민국 국민에 있을까요?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뭐 장롱면허는 면허를 못 땄거나 장롱면허란 몰라도 면허증 갖고 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 이런 거 안 당한 사람은 없죠. 물론 전부 면허 정지까지는 안 당하고 그냥 그 벌점 부과하고 과태료, 그 다음에 우리 3편에서 배웠던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 5만 원짜리인데 싸게 뭐 3만 원짜리 경찰이 싼 거 끊었는데 두 번 통고 처분이 두 번에다가 과태료 한 번, 세 번 당했는데 하여튼 소송 제기되는 사건 통계에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거를 특별규정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원칙과 예외라고 하지만 사실은 반반이다라는 거예요. 반반. 물론 뭐 시험에 날 쟁점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얘기한 거고. 자, 심판 청구의 적법성, 실질에 의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도 그 봤었잖아요. 그 재결자치 고의연하자, 거기하고 똑같아요. 부적법 판결을 각하하지 않고 번안 재결하면 재결자치 고의연하자도 인정되고 요건 충족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실질에 따라서 판례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적법한 걸 각하하면 이거는 적법한 거기 때문에 거친 거를 보는 거예요. 인적 관련성인데 이거는 처분에 관한 재심사가 취지이기 때문에 처분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한 처벌에 대해 심판이 제기되어 재개돼 있었으면 전체 일권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거니까 청구인과 그 원고가 동일이 있는 필요는 없다는 거고, 공동소송의 경우는 한 명만 거치면 나머지는 안 거쳐도 되는 거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에 기각재결이 있을 때, 인용재결이 있으면 소송 제기할 리가 없으니까 기각재결이 있을 때 그 필요 없다, 심판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 예외 그 다 외워야 되는, 실제 아주 많이 되는 논점이에요. 누구든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도록. 사물적 관련성인데 이거는
그 처분은 대상은 똑같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다만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이게 뭐예요? 하자 승계에 인정되는 그 요건 관계되는 거죠.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 제기를 거칠 때는 행정심판 제기하지 않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도표로 종합 정리하는데 다 외워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의제배당 소득임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 고지에 대해 그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 의제배당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부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별도의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거 뭐 외울 게 없어요. 왜냐면 원천징수 고지하고 종합소득세하고는 부가처분하고는 전혀 별개의 처분이잖아요. 처분청도 다르고요. 사건 딱 원천징수 고지와 종합소득세 부가처분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니까 이건 처분이 같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거니까 각각 별도로 거쳐야 된다는 거. 주장사의 관련성인데 반드시 일치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점에서 부합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역적인 건데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항고소송에 있어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 방법을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공격방어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도 그 처분사유 추가 변경도 단순한 공격 방어 방법 그하고는 구별된다라는 게 397하고도 연결돼요. 397에 가면 그 괄호 3번 있죠. 공격 방어 방법의 변경과 구별. 이게 386하고 연결되는데 그 경정 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 처분 사유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한 거다. 그러면 그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 사유 이외의 사유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제한된 범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여기 그런 제한이 없다라는 게 거의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치요건 충족 여부 판단인데 이거 소송요건 공통이죠.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판단 기준 시도 원래 제소시인데 사실 변론 종결 시까지 치유를 허용한다 그랬죠. 그 판례도 마찬가지. 일단 심판을 안 거치고 소송 제기했지만 전치요건을 그 소송은 몇 년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재결은 몇 달이면 나거든요. 그러면 일단 소송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심판 제기해서 재결 받으면 하자치유 인정한다. 소송요건 공통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갈 거고 필요적 전치주의 그 적용 범위가 취소소송과 부작위와 확인소송이에요. 무이동 확인소송, 당사소송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깔끔하게 외워두기 바랍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죠.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어쨌든 무효선언을 구하는 거긴 하지만 취소소송 형식이기 때문에 제소기간하고 행정심판 전치를 취소소송과 똑같이 거쳐야 된다는 거. 그 판례 보면은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 절차와 제소기간의 전소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2단계 이상 거치적되어 있는 건데 특별 규정 없으면 하나만 거치면 된다는 거고 제3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3자도 똑같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전치주의 이해가 객관식 출제 복사 붙이기 하기가 딱 좋죠. 이거 깔끔하게 외워야 돼요. 근데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되거든요. 뭐냐면 심판을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재결이 나기 전에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왼쪽이고 오른쪽은 아예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 밑에 판례는 그 법률하고 다 일치하는 거예요. 1, 2번이. 3번 판례는 어떤 건가? 3번 판례는 법률 내용하고 무관한 거라 당초에 과세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증액경정 처분에도 존재하고 있어 당초의 가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증액경정 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이런 특수한 경우 당초의 가세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 절차 없이 증액경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당연한 거죠. 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저 법률하고 대입하면 이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